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오직 시청자의 눈치만 보는 최욱입니다. 오늘도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민동기 미디어 전문 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동기입니다. 미디어 전문 기자면 미디어 비평을 주로 하는 기자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요즘에 KBS에 대한 것만 하셔도 기사거리가 풍부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KBS는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에 비해서는 좀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좀 제기가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KBS만큼 우리 한국 언론사에서 자사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견이 토론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BS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평가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그나마 건강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KBS에 계속해서 앉고 싶은가 봐요. 좋게 평가해 주시네. 우리 말 나온 김에 제이에 대한 비평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는 제가 이제 거의 매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브라운관을 일단 보고요. 음소거를 한 다음에 댓글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조국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럼 이 정도로 지금 미디어 비평이라든가 자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한국 언론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이가 하고 있는 나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프로그램이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 유튜브로 보셨으면 아마 방송의 중간에 끊긴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이제 브라운관 볼륨을 올리는. 네.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따가운 지적, 날카로운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KBS의 방송 내용이 비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방영된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의 한일 관계 인식과 이해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편이 문제가 됐는데요. 악화된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일본 기자 2명,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국 기자 2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한일 관계를 진단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이후 친일 방송, 매국 방송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작진은 방송과 관련해서 주시는 많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시청자의 매서운 지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방송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喧嘩が先にあって反日があるわけではなくて必ず反日があってから喧嘩が来るのでそれでどんどんねエスカレートして止まら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 그런데 저는 구보타 선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근대 시기에 일본에 35년 동안 지배당한 나라에 반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랄까요? 그건 당연히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それともう一つは、我々よりも先輩の韓国の近代化をね、その一緒に支えてそれを評価して友人たちを作ってきた世代の人たち、古い世代の70代です。そう70代80代のそれも古い世代の愛韓派っていっぱいいたんですよ。その人たちがもうダメだと離れちゃってるそういう人たちが今ものすごく韓国を批判してるんですね。 직접적으로 한일 관계가 누구의 책임인지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부장님? 누구의 책임? 한마디로 하면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이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역사관이 네, 네. 한일 관계의 문제의 책임이다. ええええ、それは何かと言ったら自分と金大中とノムヒョン以外は大統領としては失格だというそういう考え方ですね。つまりその新婦政権は認めるけれども保守政権はその親日であった。で親日のそのルーツを持ったパク・クネがやってきたことがいわゆるその外交の失敗だった。で、それを倒してそれを正しくするために今の反日政策をやってるんだっていうこういう歴史観の流れがあるわけですよ。なのでその彼の考え方を変えるって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なのでその反日に対するムン・ジェイン政権の信念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変わらないだろうと。そこがコアにある限り日韓関係は今までの土台ではもう話し合いができなくなる。 네, 일본 산케이신문 구보타 노리코 해설위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일단 극우 성향 인사의 발언을 공영방송에서 그대로 옮겼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칭한 것, 또 자막에 그렇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욱 씨는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요? 네. 저는 뭐 이게 비판에 금요일에 대해서. 방송이 되는데 네. 금요일을 못 봤고요. 제가 항상 그 커뮤니티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시사직경 얘기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어린 마음에 이제 한번 보게 됐죠. 보게 됐는데 사실 그 일본 측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막 문제가 있었는데 문재인 씨라고 했던 출연자가 문재인 씨라고 했다고 해서 굳이 자막까지 문재인 씨라고 담을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출연자가 말을 더듬거나 말이 뭐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자막으로 깔끔하게 또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굳이 왜 저렇게 했을까?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하지만 뭐 친일 방송, 매국 방송 이런 비난은 조금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구보타 기자가 계속해서 한국어는 어색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이야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씨의 역사관만큼은 한국어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설명하는 부분도 전부 다 일본어입니다. 한국 특파원 5년간 하셨던 기자고 한국어가 아무리 능하지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다 듣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일본어 선택하셨어요. 저는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문재인 씨의 역사관이란 부분만 한국어로 했다라는 건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제작진은 의식을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만 한국인에게 자막을 통한 의사 전달에 불분명히 없기 위해서 한국어로 했을까? 그런데 자막은 그 말에 노란색까지 써서 강조를 해서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의아하게 여기는 거고요.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 일단 제가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 굉장히 저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입장을 냈죠. 네, 그거 굉장히 좋지만 조금 제가 날카로운 비판을 하자면 저는 첫 번째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질문의 오만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질문이 오만하냐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테면 한국의 식민지 그 35년도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누군가는 우리 신문 사설에서 굉장히 많이 봤지만 고종 황제의 무능함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왔다라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이 문제의 선결 질문에 대해서 아예 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문제의 가장 말단에 놓여 있고 가장 구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게 49분 정도 방송이 됐던데 이 방송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아니면 4명의 패널들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한 사람씩 말을 들어가지고 책임에 대한 얘기를 4가지 다 실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제작진의 안이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본에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묻는 순간 저는 이 사태는 예견할 수 있었던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 지형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언론 지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산케이 신문이라는 이런 그 소속의 매체 기자를 KBS가 어쨌든 공론회장으로 부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거면 산케이 신문이 최근 한일 관계에서 어떤 보도를 해왔는지 이런 최소한의 설명이라든가 정보를 전달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게 자막 형태든 아니면 나레이션 형태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고지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KBS가 산케이라는 신문의 어떤 대표성을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권위를 줬다고 보거든요. 또 그거는 굉장히 문제였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산케이 신문이 극우 매체라는 걸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언론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반대되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KBS가 왜 극우적 성향의 매체 소속 기자를 한일 관계 이슈를 다루는 그 공론회장에 불러들일까? 왜 섭외를 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C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근원적으로 KBS가 패널 선정에 있어서 대단히 좀 안이한 측면으로 좀 섭외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여기에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라고 발언한 것, 호칭 문제, 그다음에 굉장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굳이 또 들어야 되나라고 싶은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비판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저는 이거는 일종의 트리거였다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끄집어내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흐르는 어떤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형식이 주는 불편함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다음에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를 굳이 이런 형식을 갖춰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KBS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형식으로 이것을 녹여낼 수 있었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고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형태로서 약간의 술자리와 비슷하게 해서 약간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것도 특파원이라는 인물들 또 패널 그렇게 선정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다 우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의 형식을 취했지? 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구심과 불만들이 섞이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트리거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비판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전체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의 평이 대체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시 관련된 호칭 관련돼서는 그 제작진에서 산케이 신문 기자의 문재인 씨 논란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씨라는 표현이 격식을 갖춘 존칭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지칭할 때도 출연자 모두 씨라는 표현을 총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함부로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작진이 자막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 정서를 더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불쾌감을 드린 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호칭 문제가 한두 번 문제됐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C로 부르는 게 맞냐 그러냐, 뭐 일본의 관점에서 맞냐 그러냐 이 문제는 저는 논쟁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한국의 조건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라는 존재들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엄청난 경칭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의 의사를 표현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확인된 국민적 정서였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여러 번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굳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전 신기하고 한국의 조건에서 그다음에 그 발언을 이런 방식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태도도 되게 신기해서 전 이거는 되게 나이브한가? 뭔가 이렇게 순진한 건가? 아니면은 좀 생각이 없는 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녹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 거는 사실 9분이지만 그 패널 중에서도 그런 호칭 문제에 굉장히 한국에서 민감하다라고 지적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한국의 많은 독자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문재인 이렇게 이름을 굉장히 함부로 부르는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의 관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보수신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문이라고 주로 부른다는 거나 문정부라는 대체적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호칭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는 걸 제작진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좀 사죄의 말을 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 국민 정서와 감정 구조를 전혀 못 읽었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서 문재인 씨라고 했지만 자막을 다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거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라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작진이 조금 더 고민을 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씨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자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씨라는 용어가 일본 사람들은 어떤 뭐 존칭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고지만 했더라도 저는 이 정도 논란은 좀 안 불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그런 게 제작진의 의도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결국에는 한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존칭이라든가 호칭 문제는 이미 숱하게 논란이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를 배려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어떤 설명을 조금 붙였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해명이 또한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봐요. 사실은 일본에서 상이라는 표현이 우리처럼 그렇게 약간은 뭐 이렇게 막 되게 약간 멸칭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어정쩡한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민동기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한국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맥락에서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일본 분들이 와서 한국어적인 방향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충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선 이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해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심지어 그거를 자막으로 달고 설명으로 했어도 사실은 조금 나았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특히나 그 한일 관계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존칭에 대해서는 호칭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권은 반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존칭이나 반말의 구분이 되게 없는데 영어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어로 만약에 반말을 하듯이 얘기를 했으면 영어권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인 맥락이 되게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세팅 자체가 한국어 독자들, 한국어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진행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구보타 기자가 혐한이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네. 그 말에 대해서도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우리는 반일이고 혐한이다라는 거. 우리 벌써 한국 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고 네.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용어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보타 기자는 분명히 5년 이상 한국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혐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줄지 분명히 알면서도 거듭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거는 일본에서 온 기자 일본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대로 반영하자라는 태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거는 일종의 편집권의 방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출연자라도 뭔가 언급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반일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제작진의 의도라던가 의도를 보여준다거나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었는데 시청자의 아쉬움은 그 개입이 거의 없이 그냥 관찰자로서 촬영하고 보여주고 재밌는 부분만 편집을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공영방송에게 기대할 수 있는 편집된 프로그램인가라는 근본적인 좀 의구심이 있는 듯합니다. 일단 산케이 신문 기자의 출연을 두고 논란이 이렇게 일자 시사 직격 제작진은 또 입장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을 목표로 우편향되어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런 아베 정권 같은 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아베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산케이 신문과 같은 보수 우익 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발행 부수만 놓고 보면은 일본의 한 5대 전국지, 일간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행 부수를 발행하는 매체가 요미우리 신문인데 흔히 말해서 이제 보수 우익 성향입니다. 네. 한국으로 따지면 쉽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조선일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사히 신문이
중도나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발행 부수로는 2위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니치가 중도 성향의 신문인데 발행 부수로는 3위고, 그리고 니혼 게이자이라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경제지거든요. 주로 이제 재계나 경제인들이 많이 보는 신문인데 발행 부수로는 4위고, 이제 산케이가 5위인데요. 발행 부수로만 보면은 적지 않은 부수를 뭐 발행하고 있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럼 산케이 신문을 누가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일본 내에서 우익 진영의 인사들이 주로 보는 그런 매체고요. 어떤 특파원이 쓴 글을 봤는데 그 도쿄 시민들이 산케이를 들고 다니는 거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매체예요. 워낙에 사실상의 자민당의 홍보지다, 뭐 프로파간다 성격이 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산케이가 어떤 매체냐면요, 저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일제 식민 지배 있지 않습니까? 산케이는 정당하다,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매체고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 개정,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 왜곡이거든요. 이거 아주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그런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헌법 개정, 일본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를 앞서서 이제 주장해온 그런 매체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주장하는 그런 매체거든요. 근데 이런 매체인데 왜 보수 우익적 어떤 그런 일본의 여론을 듣고 싶었다면 차라리 정부 관계자를 부르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직접 당사자기 때문에 이건 뭐 논쟁이 가능한 그런 영역인데,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라든가 아베 정부의 사실상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매체거든요. 이 소속의 매체를 공론장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패널 대표성을 부여하는 게 저는 온당한가? 이건 굉장히 KBS로서는 패착이다. 뭐 2번이나 이 방송을 봤는데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옆에 아사히 신문 기자가 있었잖아요. 거의 네. 뭐 편집이 많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사히 신문 기자 정도로는 보수 우익을 대표할 수 없는 건가요? 아사히 신문은 사실 그 일본 내에서는 중도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매체인데요. 뭐 제가 이건 단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만,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뭐 마이니치라든가 이런 소속 매체 언론들은 산케이 신문을 동등한 언론으로 보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사히 신문 기자도 저희 추론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저급한 분석을 좀 하자면은 이 산케이 기자가 여기서 가장 그 선배고 나이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 프로그램의 게스트고, 나머지 기자들은 약간 좀 패널적 성격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이 산케이 기자가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상은 연장자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포맷이 만들어져 버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네. 되는 주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정서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장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특파원들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다 선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시청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 정도 수준에서는 그게 불편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각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고 직급이 있는 거고요. 그냥 기자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 상, 누구누구 씨로 그렇죠. 그냥 불렀으면 되죠. 그냥 선배 그리고 네.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산케이 신문 그분이 가장 또 연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특파원 출신들이 가서 이제 선배라고 부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을 넘어서서 기자 공동체라는 거는 경계를 국경을 넘는구나. 그 부분은 이런 이제 편집에서 조금 더 그렇죠. 걸러냈어야 되는 부분이 드는 있었지. 장면들이었는데, 미키 데자키 감독의 영화 주전장이라고 개봉을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우익 인사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저도 그랬고 관객들이, 와, 저런 말들을 영화니까 보고 있는 거 너무 답답하다. 누군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아니다라고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보타 기자의 말을
거의 고스란히 중계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패널 분들도 그다지 반박이 없는 거예요. 그 선배라는 말과 함께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절대 구보타 기자의 말이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극우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포맷이라면 정말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입장 전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의 패널들은 그렇다면 정말 기계적으로 네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각각 의견을 내고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를 그 네 사람, 그 5분 그리고 제작진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시청자는 너무 느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도 안 들은 얘기가 없었어요. 구보타 기자의 말들이 영화라던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들을 맞습니다. 또 들어야 되나라고 좀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게 굳이 또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에서 민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나치 지지하는 어떤 언론인 불러가지고 얘기 듣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비록 극우적이라도 어쨌든 뭐 메이저 일간지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의 관점에서 봐야죠, 당연히 이건. 네. 그럼 일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치 지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듯이 지금의 한일 관계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불편하고 극우적인 어떤 목소리를 가진 언론사에게 자리를 깔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접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이걸 기자 특파원들 사이에 어떤 그 패널 구성으로 해가지고 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한일에 간의 이해를 도모한다, 뭐 솔직한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미디어에 계신 분들이 지극히 미디어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예를 들면 한일 기자 특파원들이 그 나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할까요? 미디어계에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면 아까도 정부 얘기하셨지만 정부나 어떤 정치인이나 차라리 대표 선수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면 그나마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잘 모르는 기자들이 특파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배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대표되고 있나라는 생각은 전혀 들 수 없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세팅 자체도 막 이제 술도 한잔하면서 부드럽게 선배 얘기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요. 기자들끼리의 동료의식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선배라는 호칭을 쓰는 건 한일 기자들뿐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세팅을 굳이 지금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이나 폐쇄적인 형태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이나 이해와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빚어졌다는 거죠. 이 공식 입장 잠깐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의 공식 입장을 보면 일본 언론에서는 매일 혐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한국의 부정적 발언이 장사가 되는 현실입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물어봅니다. 장사의 측면을 시사직격은 정말 고민하지 않았나? 이 포맷을 통해서 이 장사가 꼭 상계의 신분만의 얘기였을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소통하고 싶었지만 그건 괄호 열고 장사의 의도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거는 임재선 변호사 SNS 입장문에도 좀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대면하고 논쟁하고 왜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직격의 목표다라고 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장문으로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분석하려고 했다라고 의도를 자꾸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러 사태에서 보고 있었던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떻게 재현되었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원하고 있는데 자꾸 그 질문은 이쪽인데 의도는 사실 선한 것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대답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1편은 약간 시사 다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한국의 시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큐적인 형식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편은 다큐 형식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약간 부드러운 토론 형식인데 이건 토론도 아니고 부드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좀 심각했고 그다음에 그 심각한 걸 가지고 제대로 된 토론이 붙었던 것도 아닌 상태였다는 거죠. 이걸 토론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1편처럼 뭔가 다큐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극우적이라는 펜날을 밟고 정확하게 맥락을 제시하면서 이제 다큐적으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전 차라리 그냥 예능을 했었으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정상회담처럼 그렇게 했었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웃고라도 넘깁니다. 근데 진지해, 심각해. 근데 분위기는 또 편하게 하겠다고 해. 선배들이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해. 토론은 안 돼. 뭐냐는 거죠.
산케이신문 소속 기자가 국내 방송에도 종종 출연을 해서 패널로 참가를 해서 토론도 하고 있는데 그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 서울 주재 개건 논설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가 있고요. KBS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에도 출연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비판이 거세지 않았다. 이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 구로다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인으로서 그 인터뷰를 섭외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일본 정부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그럼 아베 정부와 입장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국내의 일본 언론인이 누군가라는 어떤 관점에서 섭외를 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 인터뷰가 뭐 김현정의 뉴스쇼라든가 이런 데 인터뷰가 나가고 난 뒤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또 기사도 막 쏟아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사직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KBS가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성이라는 한일 특파원 출신들 언론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사실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 두 곳의 언론사 중에 하나를 산케이 신문에다가 할애를 한 거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구로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극우 신문의 어떤 그런 극우 언론인으로서의 매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사자주의를 적용해서 직접 생생하게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원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판단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KBS가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부여했다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지금 KBS가 한참 미울 때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KBS가 사고 쳤다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 되게 민감하게 KBS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사건이 터졌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폭발력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정말 문제시 될 만한 어떤 이른바 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쭉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적 프레임이 아주 강하게 형성돼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더 미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KBS에서 7월 달에 나왔고 CBS 라디오에서 7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그 문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첫 단계에서 실제로 그냥 얘기를 들어보자 정도의 어떤 수준의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가 있으면서 문제는 해결은 안 돼 있고 사람들은 이제 불만은 이게 딱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KBS가 해온 지금까지의 몇 가지 문제들이 막 덮여져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를 했으니 왜 또 이런라는 그런 민감성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미디어 형식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대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세라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겠구나. 또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로 얘기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이 세팅을 사람들이 보면서 처음에 되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보면서. 이게 무슨 세팅일까?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까? 저 사람은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상태였을 테고 아마 이럴 때는 보통 영상으로 누군가가 등장하면 이른바 이제 정서를 누군가한테 일치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하는 이상한 상황이네? 라는 상황이 되면서 굉장한 배반감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 세팅에서, 이 부드러운 세팅에서 영상과 음성이 만나고 거기서 자막까지 쫙 하고 덧붙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조건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개인적인 생각은 생방과 녹방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방은 제작진이 개입할 여지가 적잖아요. 근데 녹방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나갔다는 게 그 출연자보다도 제작자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KBS의 얘기가 아닌데 왜 KBS가 친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라고 제작진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KBS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나가면 당연히 KBS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녹화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편집된 형태로서 나한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거든요. 밀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완성도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완결된 이야기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완결된 이야기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라면 KBS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시기의 문제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7월에 아마 이 프로그램 나왔으면 좀 다른 의미로 번져 나갔을 겁니다.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몰랐던 사실은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분명히 달렸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형식의 세련됨에 압도되어서 내용이 좀 따라왔기 때문에 불일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까지 가서 굉장히 세련된 화면을 만들어 놨고 임재성 변호사 되게 젊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미 그분이 어떤 재판에 참여했는지 다 알고 있는 네. 우리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 한다던가 한국의 음식점에 간다던가 이제 그런 내용과 그런 형식과 내용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은 벌써 한 2, 3개월 전에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전혀 새롭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시사 직격이라는 굉장히 시사에 민감해서 현재 시류를 반영해야 될 것 같은 그 폼에서 얹었는데 형식만 세련됐고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어떤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너무 형식적 세련됨에 방점을 찍다 보니 정작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오히려 세련됨이 독이 됐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진행자가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또 답변을 해요.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죠. 지난 그러다가 방송에서는. 굉장히 또 서로 막 논쟁, 논박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시사직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런 차원의 그런 대담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일 관계를 꼬이게 만든 주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아베 정부도 있을 거고요. 일본의 극우 진영도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산케이 신문과 같은 극우 매체에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보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한일 관계 언론인들이 모여서 이슈를 좀 토론을 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한국의 언론인이라면 산케이 신문의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그런 문제적 있는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도 저는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산케이 신문은 일본을 대표하는 KBS가 공론회장을 마련한 자리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의 목소리를 그냥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네, 이번 시사직격 방송 내용 중에 또 이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키웠는데요. 조선일보 기자의 1965년 한일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방송 내용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냥 딱 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면 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965년도에 저희가 청구권 협정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국가의 그리고 국민의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문구에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알고 보니까 보상이지 배상은 아니었어. 그 청구권에 배상은 포함이 안 돼 있어. 개인 청구권 또 따로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인을 했으면 사인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약속 안 지킨다, 뭐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받은 돈이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돈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을 지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잣돈으로 써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제 발전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의 이 고난이 헛되지 않았어. 조상의 고난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돈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큰 번영을 이룬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산업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이 조상의 핏값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면 그 종잣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번영, 이 번영을 가지고 2배, 3배 피해자분들한테 주면 돼요. 구부타 선배님 되게 뿌듯하게 거기를 끄덕이면서 제가 산케이 신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네, 정말 멀게 느껴지네요. 그 조선일보 기자의 발언 뒤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다다다다다 뭔가 반박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갑자기 또 선배님하고 또 이런 뭐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사실은 되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우정 그 부국장 발언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조상의 피값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상의 피값이 우리의 발전의 근거가 됐다. 다 조상님 됐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죠.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왜 그 피해자들을 전부 다 조상의 피값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 65년에 다 끝났을 때 그 피해자들도 전부 다 세상을 마치 떠난 것처럼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이 역시도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보고요. 현재 진행형의 문제를 과거 완료형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미 과거 완료형에 있었던 이런 조약들의 실효성을 따지기에 굉장히 좋은 이론이 되죠. 다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배상을 해봤자 누구한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관계에서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피값이라는 이런 굉장히 무거운 말을 함부로 이런 맥락에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반론을 하지 않고 조상의 피값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구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별 대응이 없었다는 건 대응이 부적절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청자들은 분노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거는 제작진이 편집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고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면 저는 제작진이 이걸 드러냈었어야 되는데 자막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있게 그 분량을 내보냈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내보냈을까? 저는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들었고. 조선일보의 생각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 기자의 이 발언은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흔히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내보냈을 때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KBS가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게 KBS가 메시지가 되고요.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제작진이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관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내보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오히려 해명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해명을 내놨죠. 제작진 해명도 있고 임재성 변호사, 진행자 임재성 변호사가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발언 역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주장과 분석이지만 법률가들과 학계에서 소수파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식이다. 프로그램 내에서 충분히 논박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역시 우리가 대면해야 할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목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럼 만약에 일베라든가 미국의 뭐 KKK, 유럽의 독일의 나치 이런 쪽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녹화 방송을 하는데 혐오 발언이라든가 굉장히 반인종적인 그런 발언들을 여과 없이 했을 때 그걸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대로 내보내는 게 과연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인가? 저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제작진이 드러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소한 그러면 다수파의 이야기는 왜 안 담았냐 그렇죠. 이거죠. 예. 그 부분 저도 이 부분에 너무 속 터지고 화가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담아내지 않고 마지막에는 웃음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KBS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가 났던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게 물론 이 뒤에도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거 프로그램 본 분들은 이게 결론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역점을 들여서 편집한 티가 확 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제작진들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되게 의미 있게 편집한 이유가 뭘까라고 문제 제기하신 민동기 기자님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감각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로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제 짐작은 이래요. 이게 이제 이른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게 한다. 그다음에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라는 게 원래 제작진의 의도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호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예. 우리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게 막 나왔고, 네. 그다음 거기에 구보타 기자가 끄덕끄덕거리는 얘기 나오고, 그렇죠? 분위기도 좋고. 네, 분위기 상당히 좋고, 네. 이게 어쨌든 서로 다른 뭐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엄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적어도 미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다수파의 견해든 뭐든 간에 적어도 한국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일본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분모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좀 답답했어요. 답답했고 그리고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얘기
지겹게 들어왔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겹게 들어왔던 얘기를 저렇게 KBS 공영방송이란 포맷 안에서 다시 한번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들었을 때 저는 시청자들이 느꼈던 거는 무력감이라고 생각해요. 분노를 넘어서는. 아니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거듭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있는데 저렇게 깔끔한 포맷으로 저렇게 자막으로 정리가 돼서 나왔을 때 느끼는 건 저는 분노를 넘어서는 정말 안 된, 이거 좀 너무 답답하다라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과민 반응이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왜 뭐 해명도 했는데 근데 방송을 전체를 그 제작진이 항상 원하는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전체를 다 봤는데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KBS 저도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가족분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쭉 일련의 흐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건배할 때요. 미호도 다시 한번 네. 그러거든요. 그 피해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구성원들이 시청자들의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치라기보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금 KBS의 PD 기자, 뭐 아나운서, 뭐 엔지니어, 뭐 여러 직종의 분들이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예. 일단은 한 가지 그러니까 부분인데 왜 전체 맥락에서 안 봐주느냐. 이거는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자는 수용자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게 메신저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되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요즘 나온 노래들 들으면 앞에 한 소절 들으면 전체 알잖아요. 그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감각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걸 부정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엘리트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의식을 느끼는 건 좋지만 엘리트의식은 버려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금의 조건에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다뤘을까? 무슨 생각으로 다뤘을까? 저 같으면 절대 못 다뤘을 것 같은데. 왜? 답이 없거든요. 지금은 갈등이 굉장히 강한 국면이고 이걸 화해시킬 수 있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봉합의 가능성도 아직까지 없어요.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만한 어떤 해법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KBS가 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화해하고 막 이해하고 이럴까요? 저는 그런 약간의 야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함, 뭐 그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이것들을 KBS가 고민 끝에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그래 이제 서로 한일 간의 갈등은 좀 해소하고 좀 좋은 길로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KBS가 불행히도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뭔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고 엘리트로서 리드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외려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판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을 때 그때 가서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그때 비록 상당히 갈등을 했었지만 이런 식의 이해의 차이가 있었고 이런 식의 답들을 찾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나중에 얘기하면 될 문제. 그때가 오면. 근데 그 판을 지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공영방송의 기계적 중립성에 대한 강박이 좀 페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한국 내의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분 4분을 모셨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모델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임재성 변호사가 입장문을 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역할이 없었거든요. 질문 몇 개 던지고 의사표현을 한다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각형이 돼서 오히려 균형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편집의 문제일지 실제로 임재성 변호사가 아무런 관여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사각형의 균형은 깨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아주 극단적 민족제일주의 기자가 나오셨고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상식적 중도주의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인 지일로 보이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실리적인 아주 친일입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4개의 정사각형이 마련이 되냐라는 거죠. 안 될 때는 차라리 저는 이 기계적 중립을 오히려 포기하고 아예 엘리트적인 분이 나와서 잘 모르는 얘기를 해주시거나 저는 반대로
시민과 국민과 대중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정 정서와 감정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의견을 담거나 이 양극단 중 하나의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기계적 중립이란 모델을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완전 잘못돼서 답이 잘못 나온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준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데 그 KBS가 이제 역할과 신뢰가 좀 변환돼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두고 갈등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은 이제는 좀 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신뢰가 좀 약간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벼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터지면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KBS 더 라이브 MC의 KBS와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님도 저희 KBS 구성원들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강 교수님이 지적하신 저는 그게 가장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뉴스 미디어 수용자들은 그게 KBS 문제만도 아니고요. 한국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의 그 기계적 공정성에 대해서, 기계적 중립성에 대해서 다른 문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이 그 문법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문법을 못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이번과 같이 패널을 그렇게 섭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어떤 형식이 수용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안 먹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초 기획 단계부터 완전히 좀 파격적인 형식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 차라리 뭐 산케이 신문 그 책임자를 불러서 정말로 그 진행자와 1대1 공격적인 그런 토론 방식을 한다든가 오히려 그렇게 했다면은 전혀 다른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토론도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았고 이슈 핵심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시청자인 제가 봤을 때도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에 마지막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계적 중립성에서 제발 KBS 구성원들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성 또는 공정성이라고 표현되는 거, 균형성이라고 표현되는 가치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특히나 공공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거나 하지 말란 소리냐, 이를테면 편향적이 되란 소리냐 이렇게 이제 오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해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 중립이나 균형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엘리트식으로 무장해서 당신들이 짠 판 안으로 이 중립이 가능하다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식으로든 편향성이 오인될 수 있거나 편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가능성을 면밀하게 수긍한 채 그거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임을 져야죠. 지금은 책임을 안 질라 그러잖아요. 기계적 중립으로 우리는 잘했는데 왜 우리를 욕해 이렇게 생각하지 난 할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욕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할 걸 다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사 직격 프로그램은 KBS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맞아요. 프로그램인데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시사 직격에 좀 부탁드려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이번 계기로 해서 뭐 제작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고민을 갖고 방송 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또 뜨거운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 직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